네, 현장을 뛰는 기자, 사건의 핵심을 짚어내는 변호사와 함께 우리 사회를 속속들이 파헤치고 프로파일링하는 시간, 사회 프로파일링. 오늘도 법무법인 덕수 김준우 변호사, 한겨레 김완 기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 추석 연휴는 좀 푹 잘 쉬셨습니까? 네, 뭐 이동을 자제하라는 정부 방침에 따라서 집에서 푹 쉬었습니다. 저희도 방역수칙 때문에 제사를 못 지내고요. 예. 비가 많이 와서 성묘도 못 가고요. 어허. 방송은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했는데 네, 사전 녹화였습니다. 녹음이었죠.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사회 프로파일링도요, 지금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저희 모습을 직접 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댓글로 직접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아이킥 검색해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다룰 첫 번째 이슈는 추석 연휴 직전이었죠. 지난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와서 파장을 일으킨 내용입니다. 제목이 이거죠. 직장 내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큰딸 결혼식 2주 뒤에 극단적 선택을 한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김한 기자님 이 네. 청원 보셨죠? 네,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직장인의 아들이 이제 청원인이라고 밝혔는데요. 네. 30년 넘게 몸담아온 이제 통신사에 아버지가 다녔었는데 네. 뭐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들을 쭉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몇몇 단어들이 꽂히더라고요. 뭐 제가 이제 KT 관련된 취재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 KT가 굉장히 노동 조건이 복잡한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네. 직장 내 괴롭힘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있었고 아하. 했는데 여기도 뭐 젊은 팀장, 그다음에 지속적인 압박, 모욕, 그다음에 이제 뭐 유선상, 그러니까 전화 통화를 해서 직접적으로 뭐 이렇게 하는 어떤 뭐 욕설에 가까운 어떤 말들,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이 돌아가신 시점이 딸을 이제 결혼하고 네. 2주 후라는 시점도 네네. 굉장히 좀 약간 비극적으로 다가왔었습니다. 김준우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련해서 근로기준법이 바뀐 게 2019년인데 네. 아직도 뭐 법의 사각지대도 많고 또 법이 있더라도 좀 예. 규율되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우리 기업 문화에서 여전히 부정적으로 작동하는 현실을 보는 것 같아서 되게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네. 고인이 근무했던 KT의 새 노조가 회사 측에 진상조사를 요구했고요. 회사 측에서도 고용노동청에 관련 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는데요. 여기서 KT 노동인권센터 조태욱 위원장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조태욱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조태욱입니다. 네, 위원장님 이 사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처음에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유족이 이제 글을 올리고, 네, 이게 이제 SNS를 통해서, 여러 군데 이제 전파가 됐죠. 네. 그리고 저도 이제 그걸 통해서 접했는데, 네, 뭐 그동안 KT라는 사업장에 여러 가지 문제가 누적되어 왔는데, 네. 또 이렇게, 자살 사건으로, 또 발생했구나. 네. 그것도 추석 직전에. 그래서 네. 참 안타깝습니다. 네. 혹시 이 고인이요, 위원장님께서 아시던 분이신가요? 같이 근무를 하시던 분이셨다고? 전혀 모릅니다. 전혀 네. 모르시고요. 예, 상당히 규모가 큰 직장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네. 아무래도 가장 이제 충격받으시고 마음이 아프신 분들이 유족분들이실 텐데요. 예. 유족분들은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셨습니까? 예, 이게 SNS에서 그 청와대 청원 게시판 글이 9월 17일 날 이제 알려지게 됐고, 네. 제가 9월 18일 날 직접 내려가서 네. 조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드님, 그다음에 따님, 그리고 사위, 또 배우자분 이렇게 네. 만나 뵀고요. 네. 1시간 한 반 정도 대화를 나눴고, 굉장히 한 측면에서는 침울해하고 네. 또 한 측면에서는 좀 분노하고 계셨습니다. 일단 그 말씀하신 것처럼 유족께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서 이제 알려지게 됐는데요. 예. 고인께서는 다른 분께 말씀 안 하시고 그렇게 극단적 선택을 하시다 보니까 유족께서 파악하신 내용들로 이렇게 알려지게 된 건데, 위원장님께서는 앞서 KT 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종합 축적돼 있다가 이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말씀 주셨지만, 예. 이 사건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좀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전후 관계를? 예, 일단은 고인이 유서를 작성하고 자살을 하셨고요. 네. 그리고 그 유서의 내용이 일단은 여기 천안에서 이제 부산으로
내려가셨거든요. 사실. 네. 그 가족들이 계신 쪽으로. 네. 그런데 내려가서 근무하면서 왕따도 당하고 그다음에 팀장으로부터 그 심한 이제 모욕이나 네. 뭐 이런 것을 당한 것으로 유서하고 그다음에 주변 분들한테 계속 그거를 이야기했더라고요. 보니까. 이야기를 하셨었군요. 예, 주변 그렇죠. 이게 분들께. 뭐 유서만 기재가 된 게 아니고 네. 주변 분들한테 줄기차게 그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고인이. 예. 굉장히 힘들다. 네. 이런 말을 해서 그 아는 분들, 네. 그 가족과도 교류가 되는 분들 통해서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사망하기 전에 네. 고인이 그런 진술을 했다고. 네네. 예. 그런데 아마 들으셨겠지만 그 고인을 괴롭힌 당사자로 지목되고 있는 팀장이 오늘 예. 한 언론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서요. 예. 이분이 여성이고 고인보다 나이도 많고 직장생활 한 32년 했고요. 팀장도 10년째 맡고 있다. 그리고 고인과 함께 근무한 날은 휴일이나 휴가를 제외하면 34일에 불과하다. 예. 이러면 이제 유서에 남겨진 내용과는 사실관계가 좀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게 전형적인 가해자의 모습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네. 일단 당사자가 유서에 자신의 그 억울함 네. 이것을 기재하고 그리고 주변 분들한테 지속적으로 그걸 토로를 했단 말이죠. 네. 이것은 객관적인 팩트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끝에 결국 자살로 돌아가셨는데 물론 그 기간이 짧다 길다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네. 제가 보기에는 지금 KT가 그 구조조정 관련해서 9월 9일 날 또 임단협 통해서 합의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 구조조정 대상이에요, 또 이분이. 예, 이 팀장님이요? 부서가. 예, 아니. 아, 팀장도 그렇고 네. 그 부서가 그 부서 자체가 예. 예. 아마 그런 점도 좀 밑에 깔려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혹시 이 팀장님하고는 직접 연락을 해보시거나 이야기를 나눠보셨습니까? 제가 내려갔을 때 조문하러 갔을 때 네. 왔다 가셨다고는 하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뭐 제 발로 온 게 아니라 네. 왜 그 당사자 팀장이 와서 조문도 하고 유족들한테 사과라도 해야 되는데 네. 왜 얼굴도 안 비치냐 해서 그러니까 이제 지사장이 이제 그 팀장을 네. 데리고 온 거죠. 빙소에. 예. KT 내부에서 나오는 이야기로는요, 이게 어떤 특별하게 예외적인 사례가 아니라 KT의 전형적인 직장 내 괴롭힘 방식에 당한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이 들립니다. 실제로 그렇습니까? 제가 이제 사망 사건을 오래전부터 이렇게 조사하거나 네. 뭐 유족들 만나보고 계속 해왔거든요. 근데 네. 과거에 뭐 임단협 때 그 자살하신 분 김성현 님하고 그다음에 네. 그 투신 자살하신 분 네. 구조조정 때 8,000명 나갈 때 여진영님 네. 분들 그리고 그 여러 사례들을 이제 봤는데 KT가 좀 잊혀졌을 수도 있지만 민영화 이후에 이제 퇴출 프로그램까지 가동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퇴출 프로그램이 말이 퇴출 프로그램이지 그 인간 학대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결국 그 법원에서 그 불법성인지 확정돼서 위로금을 지급하고 정리가 됐는데 네. 문제는 그 책임자가 하나도 청산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불법 행위를 오랫동안 네. 많은 노동자들한테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처벌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리되지가 않았습니다. 네. 그대로 그런 관리자들이 위에서부터 맨 위부터 그대로 이제 온전하다 보니까 네. 누적돼서 아마 지금과 같은 사태가 벌어진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회사 측에서는 고용노동청에 관련 조사를 의뢰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위원장님 보시기에 고용노동청이 조사를 하면 진상이 제대로 규명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십니까? 예, 일단은 뭐 철저하게 고용노동부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네. 촉구하고 뭐 감시하고 해야 된다고 보고요. 네. 그다음에 그 고인의 지금 휴대폰이 분실된 상황입니다. 예. 보통 이제 자살하신 분의 휴대폰은 그대로 보존이 되는데 네.
좀 미스터리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고용노동부 조사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의 아하. 수사도 네.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KT 노동인권센터 조태욱 위원장이었습니다. 두 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뭐 일단 다시 한번 고인의 이제 명복을 빌고 네. 유족분들은 굉장히 힘드실 것 같은데 이제 법적으로는 사실 이게 뭐 어디까지 증명이 될 수 있는지 안타까운 사연이 실무화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이제 네.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하고 하려면 사실 피해자 당사자인 고인의 증언이 사실 아주 결정적일 텐데 그렇죠. 고인이 없는 상황에서 메모와 흔적들 그리고 주변 지인들의 증언만으로 어느 정도까지 이제 결론이 맺어질 수 있을지는 법률가 입장에서는 조금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고요. 근데 네. KT가 뭐 제가 기억하기로 한 7, 8년 전에도 국회에서 KT 내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실태조사 토론회가 열렸었고요. 그랬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기업 문화적으로도 사실 좀 부정적인 문화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 조직인 분명해서 네. 좀 사회적으로 감시랄까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유족들 본인의 입장에서는 일단 그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이 되면 산업재해로도 인정이 이제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이 뭐 일단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네, 김한 기자님, 네. 김준호 변호사께서는 아무래도 법조인으로서 네. 이게 입증이 잘 될 것인가, 네. 증거의 문제, 또 고인께서 이제 사망하셨으니까 진술에 어떤 아쉬움이 있다 말씀 주셨는데 탐사 기자로서 보시는 시각은 어때요? 이 네, 사건?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이제 조태우 위원장도 얘기했는데 KT가 내부에서 퇴출 프로그램을 돌려서 노동자들을 해고했던 기업입니다. 그래서 네. 지난 임기 국회에서 매년 환노위에서 쟁점이 KT 회장을 출석을 시킬 거냐 말 거냐 이거를 갖고 여야가 첨예하게 싸웠었고 그랬죠. 늘 어쨌든 뭐 그 과정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출석을 하더라도 뭔가 개선이 되지 않는 이런 이제 일들이 반복이 됐었는데 네. 뭐 해고했다가 복직하신 분들도 있고 뭐 위로금을 받고 정리하신 분들도 있고 하지만 아까도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한 기업에서 8,000명을 해고한다라는 건 사실 굉장히 노동사에서 기록적인 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엄청난 그런 일이죠. 내부 구조 조정을 해왔던 조직 문화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들이 그게 이제 공식적으로는 퇴출 프로그램이 가동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사람들의 인적 구성에 남아 있는 거고요. 네. 뭐 그런 부분들이고 이게 지금 이제 선거를 앞두고 몇몇 후보들이 그리고 이제 KT가 민영화된 가정도 그건데 이제 노동시장을 유연화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야 기업 경쟁력이 강화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전 KT를 보면서 그때 그런 생각을 했었고 지금도 이제 같은 생각이 드는데 뭐냐면 노동 환경이 좀 유연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슨 얘기냐면 이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이르게 된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토로를 하고 했다는 거잖아요, 주변에. 네. 근데 이 부분을 시스템적으로 안을 수 있는 어떤 구조가 있었다라면 이런 상황을 막을 수 있는데 이제 회사들도 그런 것들을 시스템적으로 해결해야 리스크가 줄어든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지 않고 방치하다가 이렇게 이제 사회적으로 터져버리면 뭔가 이제 수습하기 급급한 네. 이런 좀 후진적인 행태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는가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준호 변호사님 앞서 입증의 어려움을 좀 걱정을 해주셨는데 만약에 이제 고용노동청에서 조사를 해서 증거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문자 메시지로 남아 있는 형태일 수도 있고 또 현재 직원들이 나서서 증언을 해준다든지 만약에 그래서 팀장의 이런 괴롭힘 행위가 드러난다면 어떨까요? 유사 사례들에서 법적 책임을 진 사례들이 있나요? 근데 이제 이게 형사 책임을 일부 지는 경우는 이제 제대로 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를 했는데 이 조사 업무에 있어서 사측에서 불이익한 처분을 오히려 신고자에게 했다든가 네. 이런 경우 이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데 실제로 처벌된 사례는 거의 찾아보기는 힘들고요. 예. 집행유예로나마 유죄가 확정된 사건이 최근에 하급심에 한 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집행유예. 2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네. 아직 그렇게 쌓여 있는 선례가 그렇게 많지 않고요. 네. 민사소송으로도 보면 위자료라는 게 우리 사회에서 역사가 그러니까 되게 적게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소액이다 보니까 소송으로 가지 않는 경우도 되게 많은 것 같고 네. 뭐 합의가 적용된다거나 뭐 적정하게 그렇게 마무리되는 사건들도 많습니다. 어쨌든 이런 걸 할 때는 증거가 정확히 있어야 되고 뭐 시민단체나 국가나 지자체에서 하는 각종 센터들에서 직장갑질과 관련된 무료 상담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도 유사하게 고통받고 계신 분들은 예를 들어 뭐 직장갑질 119라든가 이런 뭐 비영리 법인 등을 통해서 좀
노무사나 변호사의 좀 조력을 받으시고 이 문제에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직장갑질 119 노무사 변호사 등에게 연락하셔서 꼭 함께 협의하시고 대처하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김한 기자님 어떠세요? 네. 이런 사례도 많이 그러니까 취재하셨잖아요. 이런 건처럼 알려진 건은 그나마 해결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나마. 우리가 아하. 이제 여기서도 이제 얘기를 하자면 회사 측에서 고용노동청에 관련 조사를 의뢰했다. 예. 이런 이제 기사를 보면 아 이게 뭔가 사회적으로 해결이 되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과정 굉장히 험난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제가 했던 사건 중에 이제 경비원이 있었는데 이 경비원이 2년여간 지속적인 괴롭힘 끝에 이제 어쨌든 자살을 했는데 네. 사망에 이르렀는데 이거는 이제 비교적 그 업무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고 지속적이었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인정이 안 됐습니다. 왜 인정이 안 됐냐면 두 가지인데 괴롭혔다라는 명확한 이제 말하자면 증거가 없다. 이 부분이랑 네. 그다음에 현장에서 그 부분을 그 사람이 괴롭다고 말하는 부분을 해결해 주려고 지속적으로 노력했었다. 아하.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났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굉장히 스테레오타입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피해를 당한 걸 입증하는 건 굉장히 어렵고 그 과정은 험난한데 사측이 그러니까 사용자 측이 그 부분에서 어떤 이제 말하자면 고의성이 없었다라는 거는 너무나 쉽게 인정되기 때문에 사실 이 기울어진 거를 좀 고쳐보자. 이게 이제 직장갑질 119라든지 이런 노동시민단체들의 활동이었는데 네. 여전히 뭐 현장에서 이 부분들은 굉장히 좀 개인이 수행하기는 어려운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순간에는 이제 사측과 근로자가 둘 다 좀 귀책이 있거나 거친 언행이 오고 가다 보니까 네. 직장 내 괴롭힘도 인정되고 아. 근로자에 대한 징계도 인정되고 뭐 이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죠. 있죠. 근데 네. 그러면 경미하게 되다 보면 계속 회사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규모가 비교적 작은 회사들 계속 그 문제가 됐던 상급자와 부딪히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회사 생활을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더라도 아무리 분리 조치를 하려고 해도 KT처럼 어마어마하게 큰 회사면 상관이 없는데 뭐 300인 정도의 사업장만 되더라도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결국은 이제 그 회사를 좀 나가게 되거나 네.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아서 여전히 근로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험난한 싸움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무척 안타까운 심정이네요. 네, 여기서 잠시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음주운전 관련 이야기 좀 해볼까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죠. 래퍼 장용준 씨, 예명이 노엘인데 음주운전으로 이미 집행유예 중이었는데요.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고 음주 측정을 요구한 경찰관을 폭행까지 한 혐의로 입건이 됐죠. 네, 많은 분들 동영상 보셨을 텐데요. 굉장히 좀 그 동영상 자체만으로 굉장히 충격적으로 이 사건이 뭔지를 알 수 있는 사건인데 네. 조금 설명을 드리면 지난 18일 오후 10시 반쯤에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막 폭행합니다. 막 들이받고 머리로 하고 막 계속 가라 그러고 자기는 그냥 간다 그러고 그러니까 뭔가 좀 인지적인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게 아니라 뭔가 네. 막무가내로 행동하고 그래서 그 영상에 찍은 블랙박스에 탄 차량에 탄 사람들이 대화를 들어보면 뭐 약했나 봐. 왜 저래? 뭐 술 먹었나 봐. 이렇게 할 정도로 네. 뭐 그런 정도인데 이 벤츠 차량을 몰던 중 이제 접촉 사고를 냈고 경찰이 음주운전을 당연히 의심을 했겠죠. 그러니까 음주 측정을 요구했는데 이걸 막 거부하는 거죠. 막 그러면서 경찰관을 이제 폭행하고 밀치고 뭐 이런 행위인데 뭐 이 상황에서 이제 지금 이제 공개가 됐고 현재 경찰은 입건해서 조사 중인 뭐 이런 상황입니다. 네. 아니 김준호 변호사님, 네. 사실 음주 측정 거부 네. 이거 엄청나게 나쁘고 해서는 안 되고 큰 처벌 받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것도 이제 도로교통법 위반이고요. 네. 그래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거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예. 뭐 그 영상으로도 다 찍혀 있으니까 네. 이에 관련된 처벌은 뭐 당연히 불가피해 보입니다. 아하. 다만 그 행위의 뭐랄까요 불법성하고 반사회성에 비해서 음주 측정 거부에 대한 실제 형량이 그다지 높지 않다.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음주운전은 이제 그거보다 좀 더 세요. 음주운전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고 1,0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이니까 예. 법정 하향형이 조금 더 높은 거죠. 그럼 음주운전을 측정해서 걸리느니 예. 측정 거부를 하면 더 이론상으로는 더 낮은 처벌을 이제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건데 다만 이제 음주 측정 거부를 2회 이상 할 경우에는 예. 음주운전에 준해서 처벌하도록
또 도로교통법상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아싸 이러면서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행태를 보이시는 거는 바람직해 보이지 그러니까 이게 않습니다. 판례 아마 뭐 판례가 이제 그런 게 많아서 음주운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뭐 지금도 검색해 보면 그런 얘기들이 많이 검색이 되는데 그래요? 포털에서 뭐냐면 네. 0.2%가 넘을 정도의 완전한 만취 상태가 네. 되면 저희가 지금 0.08이 음주 이제 면허 취소 기준인데 그렇죠. 0.2가 넘을 정도가 되면 음주 측정을 거부해 버리면 거부해라. 0.2로 그냥 간주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별. 뭐 그런 얘기들이 지금 있어서 지금 예. 이 노엘 씨 같은 경우도 그래서 아마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게 아니냐 이런 아하. 이제 추정과 추론이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예전에 어떤 분은 그 편의점 앞에 차를 대놓고 들어가서 급하게 술을 막 벌컥벌컥 먹어서 이 진위 여부를 알 수 없게 한 경우도 있었죠. 네. 참 별의별 사람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예. 요거 같은 경우 이제 노엘 씨 같은 경우는 그 경찰관을 폭행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예. 경우는 이제 공무집행 방해죄에 이제 의율이 되고요. 그렇죠. 이거는 합의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공권력을 상대로 대항했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네. 개인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음주운전 관련해서 혹은 측정 거부와 관련해서 또 무면허 운전 관련해서 도로교통법 위반도 있지만 네. 형법상 공무집행 방해죄도 분명히 처벌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 그리고 뭐 예. 음주 측정을 불응하면 그거에 대한 혐의도 따로 적용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것도 따로 벌금이나 징역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예. 뭐 지금 뭐 속설로 알려진 세간에서 그냥 사람들이 입말로 하는 너 막 0.2가 넘고 0.2가 넘고 음주운전을 하면 일단 안 되는 거고요. 네. 하면 그 상식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 그에 응당한 다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 김한 기자 말씀 주셨지만 영상에 그 행동을 보면 상당히 좀 심각하고요. 위험해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일각에서는 왜 경찰이 바로 체포하지 않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느냐? 이거 봐주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보기 나름인 것 같은데요. 일단 모든 것이 영상으로 채록이 돼 있기 때문에 수사는 일단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고 이 가수 노엘 씨가 또 아버지가 장제원 의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도주 우려가 상식적으로 있기는 좀 어렵다고. 물론 뭐 네. 검사의 형인 세무서장도 뭐 출국을 하긴 하지만 네. 네, 어쨌든 그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하. 그리고 이제 만취한 상태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수사 조사를 하기가 경찰서 데려가서 해도 의미가 없다고 현장에서 판단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신원만 정확히 확인되면 집에 돈을 보냈다가 다시 뭐 수사를 하는 것도 뭐 이상한 일은 아닌데 다만 경찰관의 폭행까지 했는데 그 경우에는 그냥 그 긴급 체포를 하든 이렇게 해가지고 분명히 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지금 네.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김준호 변호사가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인데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이게 그냥 만취 상태였다라고 하면 돌려보내는 게 맞습니다. 경찰들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거는 일반 시민들한테도 해서 술이 깨고 다음날 출석을 하면 물론 그 전에 신원 확보를 하죠. 그러니까 신병 그렇죠. 확인을 한 다음에. 그렇죠. 근데 그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일반적으로 만약에 일반 시민들이 그런 행동을 하면 당연히 경찰이 입건을 하죠. 바로 현장에서. 폭행을 당했으니까. 근데 그렇죠. 이걸 이제 시간 순서로 생각을 해보면 신원 확인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네. 그러면 당연히 누군지 알았을 거라는 거죠. 예. 그런데 그 이후에 경찰관 폭행이 이루어졌는데 네. 근데 바로 입건하지 않았다? 이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일반적인 법감정이 좀 반하는 거고 그게 누구 아들이니까 그런 거 아니냐.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래퍼가 예전에 한번 음주운전에서 걸렸었잖아. 이걸 알고 있는데 네. 당연히 경찰관도 신원 확인할 때 그걸 확인을 했을 텐데 그러면 지금 이제 어떤 상태인지 알았을 텐데 또 이제 안 했다. 이런 부분들에서 좀 논란이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구속 여부는 그렇다 치고 김준호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지금 집행유예 기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에 또 여러 가지 이런 범죄 행동을 했거든요. 네. 판결 어떻게 형량 어떻게 예측하세요? 그러니까 일단 이게 아무리 초범이어도 보통 이렇게 그 폭행을 경찰관을 한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나오더라도 일단 징역형이 선고되는 건 이상하지가 않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이분이 이제 집행유예 기간 중이란 말이죠. 네. 그럼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제 똑같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에는 기존 집행유예도 취소되니까 실형을 무조건 살아야 될 텐데 다만 집행유예 기간이 끝날 때까지 재판이 끝나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다시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죠. 지금 아하. 보도에 따르면 내년 6월 정도라고 하거든요. 네. 제가 노엘 씨라면 어떻게든 변호사를 여러 사서 이 사건을 가지고 대법원까지 어떻게든 끌고 가서 네. 집행유예 기간을 도과하는 걸 노려볼 것 같은데 이 경우에 또 괘씸죄 이른바 걸려서 예. 집행유예를 선고하지 않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나쁜 것만 말씀드리는 것 그러니까요. 같아서 제 지금 약간- 이미지가 죄송합니다. 예. 이 건과 관련해서 제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경찰이나 수사기관이 생각해야 되는 건 이 사건이 네. 왜 이렇게 그 논란을 빚냐 이게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죠. 노엘 씨가 처음에 그 음주운전을 하고 그 이후에 벌인 어떤 뭐
자기가 공개적으로 했던 행태들 뭐 이런 네. 것들과 이 사건이 겹쳐지면서 예. 이거 충분히 현장에서 어떻게 더 강한 공권력을 행사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 후에 재판까지도 지금 얘기한 것처럼 뭐 기술적으로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네. 한다면 저는 오히려 경찰한테 되묻고 싶은 게 이런 과정으로 적발된 누범 중에 네. 혹시라도 불구속되게 된다면 그런 사람 얼마나 되는가 아하. 이거를 경찰이 스스로 답해야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수사기관에서는 그런 비판 여론이 되게 많을 거기 때문에 되게 이 사건을 빨리 처리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겁니다. 그렇죠. 경찰이 됐든 검찰이 됐든요. 그렇죠. 네, 법 앞에 평등, 누구도 성역이 없다. 이걸 좀 보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뭐랄까요? 관련은 없는 이야기지만 그 차량이 고급 수입차다 보니까 그렇게 돈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떻게 그런 고급 수입차를 타느냐, 누구 돈이냐 이런 이야기도 막 불거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거의 이제 뇌피셜의 영역으로 드러니까 네. 아직 사실관계가 정확히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알 수는 없죠. 뭐 네. 흔히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기획사가 있는 아티스트니까 아하. 아마 법인 이름으로 리스 차량이었을 개연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는데 뭐 본인 네. 차량이었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수입이 그러게요. 있었던 가수니까요. 네, 뭐, 네. 네. 뭐 그렇죠. 뭐 개인 사유재산이니까 거기는 월가업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 안건으로 들어가 볼까요? 요즘 여러 차례 뉴스에 등장하네요. 이분 강용석 변호사 가로세로 연구소. 그런데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 판결 받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유튜브 채널 신의 한수를 운영하는 신혜식 씨가 가로세로 연구소 출연자를 상대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이렇게 해서 손해배상 소송을 냈는데요. 네. 법원이 이를 일부 받아들인 겁니다. 어허.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부는 신 씨가 이제 가세현 출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는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강 변호사 등이 이제 지난 작년 1월 1일 가세현 이제 유튜브 방송에서 네. 신 씨가 강남에서 룸사롱을 운영하는데 이 룸사롱은 성매매를 하는 업체다. 뭐 이런 취지로 말을 한 거예요. 예. 이에 대해서 신 씨는 이제 허위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네.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난 겁니다. 네. 패소 판결 받은 거라면 유튜브에서 방송에서 말한 이 말 그거 허위 사실이란 이야기고 명예가 훼손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네, 거죠. 그래서 유의하게 보실 부분은 역시 우리나라 법원은 이제 위자료에 굉장히 약하다. 이게 왜냐하면 3천만 원 청구했는데 1천만 원만 인용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3천만 원 위자료 청구하기가 인용받기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솔직히. 그래서 네. 항상 이렇게 저희도 변호사집에 의뢰인들 찾아와서 이것 때문에 내가 시금을 전폐하고 힘든데 이게 지금 위자료를 1억을 받아도 시원찮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뭐 이렇게 죄송합니다만 여기는 네. 미국이 아니고 그렇다고 무슨 징벌적 손해배상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위자료 액수에 대해서는 사실 3천만 원은 정말 이혼의 경우에 결혼 파탄의 책임이 있는 자 이 정도에 이른 정도이고요. 네. 평상시에 명예훼손에서 이 정도 액수 1천만 원 이상 액수가 나오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사실입니다. 네. 일단 지금 내용이 정말 이게 허위 사실이라면 소위 뭐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뭐 이거는 엄청난 본인의 명예의 손실이고 회복되기 힘든 피해일 텐데 지금 김준일 변호사님 말씀처럼 위자료가 1천만 원에 불과하다. 이게 그렇다라면 어떻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형법상의 명예훼손죄를 없애고 차라리 일반적인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을 하자. 이 얘기가 더 힘을 받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 연장선상에서 사실 최근에 논란이 됐었던 언론중재법도 사실 네. 같은 논의의 축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이거는 뉴미디어이기 때문에 언론중재법 논의의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만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전파 가능성이나 반복성이나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훨씬 예전보다 크기 때문에 사실 이런 식의 명예훼손에 대한 제재, 표현의 자유에 대한 옹호만큼이나 네. 이 그에 대한 책임도 같이 수반돼야 되는 부분이 필요한 것 같고 네. 민사 손해배상 액수에 대한 어떤 그 뭐랄까요 인정 액수도 좀 더 법원이나 법을 통해서 좀 폭넓게 인정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명예훼손죄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사실적시에 대한 명예훼손도 있고 허위사실에 대한 명예훼손도 있는데 네. 형법 규정으로서 명예훼손이 어디까지 인정되어야 되냐는 굉장히 오래된 법적 논쟁인데 네. 또 최근에 미디어 환경이 변화하면서 예를 들면 개인 대 개인 간에 그러니까 이런 민사적인 문제에 대해서 너무 이제 말하자면 시세와 안 맞는다. 아하. 이런 이제 문제식들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이분도 어쨌든 언론 활동을 하는 분인데 굉장히 치명적인 얘기를 막 유튜브에서 공공연히 얘기해도 그러니까요. 실제로 배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00만 원뿐이다. 이렇다고 하면 이 금액이 그러니까 이
예를 들면 그 벌금 규정이나 혹은 위자료 규정이 만들어진 때와 지금은 이제 완전히 다른 시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민사적인 부분에서의 금액 문제 이거는 좀 법원이나 이렇게 좀 이렇게 판례에 대한 양형에 대한 좀 이게 필요해 보이는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 지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쉽게 말해서 이 방송으로 과연 가로사의 연구소에서 소위 슈퍼챗이라고 하나요? 그리고 여러 네. 그런 광고 등을 통해서 얻은 수익은 얼마일까? 그런데 1,000만 원이라는 위자료로 그친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로세로 연구소 같은 경우는 이 명예훼손 피소가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 건이고 그렇게 돼서 소송은 길어지고 네. 소송을 하더라도 피해 액수로 인정받을 액수는 뭐 깊어야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일 테니까 네. 그걸 하느니 차라리 이런 방송을 해서 아하. 슈퍼챗이나 조회수를 올려서 수익을 나누는 게 낫겠다라는 계산을 제가 오늘 왜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것 같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예. 별도의 제재 수단이 우리 사회에 필요한 거 아니냐는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그러니까요. 유튜버들이 이제 유튜브 코인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예. 가장 최근에 그게 뜨거웠던 사건은 이제 대학생 손씨 사건이었죠. 한강변에서 아, 사망했던. 네, 그때 네. 이제 모든 유튜버들이 그거와 관련해서 음모론을 제기하고 예.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을 전파하고 했는데 예. 한 발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보면 왜 저러지?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게 결국에는 어떤 수익으로 이어지는 구조라는 거죠. 네. 저는 이 부분에서 두 가지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하나는 그 플랫폼에 대한 제재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개인이 허위를 사실로 믿고 사실이라고 방송을 할 수 있는 건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걸 관리하는 플랫폼의 책임을 어디까지 지어야 되는 거냐라는 네. 논의가 하나 필요. 이건 뭐 한국뿐만 아니라 이제 그게 글로벌 플랫폼들이기 때문에 전 세계가 그 논의가 하나 또 필요하고 또 하나는 그거가 이른바 이제 유튜브에서는 알고리즘 체계 속에서 계속적으로 확증 편향이 일어나거든요. 예. 그럼 이 체계를 사회적으로는 관리할 수 없는 거냐? 그러니까 이걸 자꾸만 안 보이는 쪽으로 밀어내야 되는데 이걸 자꾸 이제 메인 스트림으로 올려주는 문제가 있는데 이게 기술적으로 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통제도 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알고리즘에 의한 그 밀어주기라는 게 한 가지 영상을 보면 그와 유사한 영상을 찾아서 계속 올려준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가짜 뉴스를 기반으로 한 어떤 콘텐츠가 흥하면 네. 이거에 대한 어떤 서브 콘텐츠 성격으로 볼 수 있는 것들까지 한 번에 하니까 그러니까 유저 입장에서는 굉장히 볼륨감 있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엄청나게 확장이 되는 거죠. 만약에 그것이 가짜 뉴스일 경우에는 그렇죠. 가짜 뉴스의 그 파장이 또 전파가 엄청나게 커지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면 김준호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대체 무엇이라고 봐야 될까요? 글쎄 지금 상황에서는 법원에서도 일단은 그 위자료 부분이나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서 검토하겠다라는 내부 입장은 이제 나와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그게 인정된 사례가 많지가 않아서 예. 그 법률가 입장에서도 보면 이제 입법을 통해서 지금 개선할 게 아니라 사법부가 전향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렇게 보는 입장도 만만치 않게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쪽에서 먼저 드라이브를 걸 거냐라는 문제가 우리 사회에 좀 합의가 하나 필요한 것 같은데. 김환 기자가 이야기한 플랫폼의 책임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계속 논란거리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법적으로도. 빅브라더가 되고 이제 검열을 하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표현의 네. 자유를 오히려 위축시킬 수 있는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 보니까 이 논의가 예.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논의의 이제 다른 방식이 형사벌의 제재는 줄이고 민사벌을 더 세게 인정하는 것이 그나마 타당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인 거고요. 그리고 네. 현실적으로도 변호사의 조력을 좀 받아야 될 필요들이 있는데 이 경우에 민사소송하면 뭐 변호사 비용이 아무리 이제 동결 수준으로 계속 낮춰준다 하더라도 위자료 받아가지고는 변호사 비용하고 본인이 고생한 거 생각하면 얼마 되지 않거든요, 사실. 아하. 그래서 예. 조금 그런 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뭔가 다른 제도적 대안, 그러니까 좀 더 패스트 트랙으로 소송이 빨리 진행될 수 있는, 물론 이제 언론중재법처럼 그런 방식들이 좀 고민될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듭니다. 이게 네. 굉장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기술 발달 정도를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법에 대한 근간이나 인식은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굉장히 좀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되는 혹은 좀 진리 같은 뭐 네. 이런 것처럼 인식이 되는데 이 경계선상에서 굉장히 많은 일탈들이 일어나고 맞아요. 이 일탈들이 그럼 어떻게 통제해야 되지라고 하면 다시 전통적인 가치랑 충돌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는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네. 반복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과연 뭐 정답이 있는 문제는 아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그거에 대해서 뜨겁게 얘기하다가 식어버리고 이게 아니라 좀 네. 우리 사회가 전체 공론장을 성숙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좀 긴 안목의 고민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함께 고민하고 긴 안목으로 대책을 꼭 찾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 프로파일링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네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준우 변호사, 김완 기자였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